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보고를 받았겠죠. 그러면서 IMF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고를 쳤는데 네. 책임도 네가 져라. 네. 야, 국민들 보기에 안 좋지 않냐. 사표 내고 가라. 그래야 대통령한테 뭐라 안 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IMF 총재하고 회담을 하고 온 그 상황에서조차 네. 오히려 불이 났으면 불은 끄고서 꺼야죠. 잘라야 될 거 네. 아니에요. 이 부분도 사실은 각자 이 중요한 상황에서조차도 정무적 판단들, 네. 어떻게 하면 나의 책임을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압권 시작합니다. 요즘에 제가 그 동영상 콘텐츠들을 보다 보면은 약간 마음이 안 좋습니다. 요즘에 너무나도 과도하게 위기를 조장하는 콘텐츠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분명히 정말 잘 나가고 있는 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마치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냉철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지금이 진짜 위기인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위기입니까? 예, 위기죠. 우리도 위기론 가지고 조회수 좀 한번 뽑아보려고 진짜 위기론을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1997년 외환위기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었는지에 네. 대한 부분을 짚어보면서 오늘도 달러 인덱스 110 넘어가면서 네. 이제 와, 이게 환율이 이렇게까지 안 좋아지는 거 보니까 나라 망한다. 그리고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냐, IMF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야 조회수가 잘 나와요. 네. 진짜 그 IMF 위기가 뭐였는지에 대한 거를 보면서 지금을 한번 돌아보자 네. 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97년 11월 21일 IMF 구제금융 신청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 임창열 경제부총리, 이분이 그때 이제 그 많이 인용 많이 되는 부분이죠. 이분 얼굴 딱 나와가지고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는 그 장면인데,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분이 19일 날 임명이 되신 분입니다. 아, 이틀 만에? 이틀 만에 네. 구제금융 신청을 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막 은행 망하고 뭐 기업 망하고, 그러면 이게 IMF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네. 진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맥락이 뭔가에 대한 얘기인데,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진짜 많은 회사들이 망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보철강도 있었고요, 뭐 기아차도 망했고, 산미 슈퍼스타즈 약간 망했고, 진로 이 당시에 진로 소주 하다 망해가지고 네. 나중에 좀 재화를 해서 다시 상장을 해 있고요. 혜택그룹, 우리 또 이제 혜택 타이거즈, 그렇죠. 그 야구단에 있었던 거, 뭐 뉴코아 백화점, 뉴코아 그룹. 그 쌍방울 그룹도 있고, 그리고 은행은 지금 우리는 은행이 망한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데, 네. 이게 동아은행, 보람은행, 상업은행, 제일은행, 서울은행, 중청은행, 평화은행, 이게 정말 많은 은행들이 문을 전 닫았습니다. 다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뭐 어렸을 때 뭐 있었던 중고등학교 은행들이잖아요. 때 그 정도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이런 기업과 은행, 그리고 네. 주요한 빌딩들이 외국계 자본에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갖고 외국계 자본들이 한국을 털어먹기 위해서 네. 뭔가 이런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다 뺏겼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IMF입니다. 그럼 이거를 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볼게요. 하나는 국제적인 요인, 네. 그리고 국내적인 요인을 분리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왜 분리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사태가 딱 터졌을 때는 오만 책임론들이 일면서 네. 국내적인 요인들만 주로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보도 그렇게 많이 공유가 되지 않은, 인터넷도 안 되던 시절이니까 네. 해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좀 긴 시계열에서 국제금융시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위에가 달러 인덱스고요, 아래가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리고 시점을 보면 여기가 1980년대가 여기고요. 네. 1980년대, 그러니까 1985년, 90년, 95년. 그리고 IMF가 여기입니다. 네. 여기가 IMF.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80년대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쫙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네. 달러 인덱스가 딱 올라갔던 요 국면은 달러가 이제 강세가 되는 건데, 요때 보면은 여기에서 시차가 있는데 요 인플레이션이 14.2%죠. 네. 이게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요 시기, 그러니까 70년대에 일단 미국이 배째라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원래 달러를 금으로 바꿔줬어야 되는데, 네. 나 안 바꿔줄래? 그랬죠. 없어, 금 없어. 금태환. 종이 받아가. 네. 요걸로 한번 했었고, 그리고 베트남 전쟁한다 그래갖고 재정 지출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금리를 굉장히 낮게 유지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요때 나타난 사람이 지금도 이름이 많이 나오는
폴 볼커. 폴 볼커가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올려버리죠. 네. 거의 한 19%? 이렇게까지 금리를 쫙 올리면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쓱 잡아 내려가는 네. 요 국면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금리를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요 시기와 여기가 금리를 올려서 물가가 내려가는 요 시기와 네.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시기가 같이 가죠.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올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달러가 굉장히 강세가 되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자기네가 뭔가 수출을 해야 되는데 네. 달러가 너무 강해. 그러니까 이게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타이밍을 가장 잘 파고들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물건을 다 팔아먹었던 세계 최고의 국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당시에 막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네. 뭐 반도체도 팔고 가전제품도 떼고 일본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일본의 전성기가 어떻게 끝나죠? 잃어버린 30년. 플라자 합의. 네. 플라자 합의가 바로 요 시점입니다. 달러 인덱스 고점. 요 고점을 맞으면서 플라자 합의를 했고, 네. 그러면서 달러가 다시 약해지는 요 흐름을 보이게 되죠. 네. 그리고서 요 기간 동안이 그러면 달러도 약하고 환율도 약하고 그러니까 금리도 낮고 여기서 아까 인플레이션 잡았으니까 금리를 내렸겠죠. 네. 유가도 내려가 있는 요 시점이 이른바 3조 호황입니다. 3조 호황을 딱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완전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일본하고 경합을 되게 많이 하는데 여기서 일본 엔화가 강해지니까 엔으로 수출하는 물건은 굉장히 비싸졌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사실 그 플라자 합의를 중심으로 제일 중요한 품목 중에 하나가 반도체 협상이 있었습니다. 일본 반도체가 막 미국 반도체를 막 다 잡아먹을 것처럼 덤비니까 네. 미국 정부에서 일본 반도체를 깨려가지고 니네 못해 이걸 하면서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여기에 D램 세계 1위로 올라서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막 돈을 긁어 모으는 네. 그런 호황을 누리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1990년으로 넘어가게 돼. 그래서 1990년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 뭐 수출도 잘 돼, 반도체도 좋아, 금리도 좋고, 환율도 좋고, 이때 우리가 돈을 엄청 많이 벌다 보니까 이때 우리는 굉장히 이제 좋은 시기를 맞았었던 거고, 1995년이 되면 요 시점에 고베 대지진이 나고, 네. 일본이 굉장히 약해지면서 G7 국가가 모여서 다시 역플라자 합의를 해요. 네. 그러니까 N이 너무 약하다. N이 너무 약해서 국제 질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N을 좀 다시 살리자.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N에 대한 역플라자 합의를 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약간 경제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요. 네. 근데 그 시점에 우리나라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달러가 이렇게 좀 약해져 있고 이 시점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요 시기가 외국인들이 미국에 있는 그 자본들이 네. 해외로 많이 나가던 시점이에요. 그때 야 미국은 너무 좀 장사도 안 되고 수출도 안 되고 막 그래. 그래갖고 우리가 금융으로 세계를 지배해야 돼. 네. 그래서 막 해외에다가 돈을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막 그랬던 때예요. 자기보다 성장률이 좋으면서 나라를 찾아가다 보니까 이 동아시아, 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돈이 쫙 몰려갔다가 95년을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자금이 흡수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다시 그러니까 회수되는 네. 그러니까 달러가 회수되는 모습이 나타난 네. 거예요. 그러면서 97년에 태국이 먼저 금융위기를 맞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홍콩, 싱가포르 이쪽이 다 금융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까지 전이가 될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네. 그 시점에 이제 우리나라는 달러가 부족하니까 일본하고 미국에다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네. 그리고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다가 거절을 당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음모론자들은 음모론자라고 그냥 할게요. 이게 결국은 국제의 그 투기꾼들이 우리나라 털어먹으려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짜고서 우리를 엿먹인 것인데 그때 돈을 빌려줬으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여기를 왜 거절을 했겠느냐라고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럼 뭐 일본이라고 해서 네. 뭐 되게 좋았냐? 그렇진 않았어요. 일본도 그렇게 돈이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나마 우리나라보다는 좀 강하니까 돈을 빌려줄 여력이 없진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뒤에서 종용을 해서 돈을 안 빌려줘서 우리나라는 결국 IMF를 가게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했던 그 정덕구 당시 재정경제부 차관의 책에 보면은 네. 이 IMF 체제로 넘어갔던 부분들은 미국의 조치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이 상황이 된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부도 상황까지 가게 된 문제는 사실 미국이 주장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 상황 이후에 네. 우리나라의 구조조정을 하는 그 과정에서는 미국이 개입한 게 맞는데 네. 여기서 그 과정에선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내재적인 요인인 것 같다는 네. 거예요. 그럼 요 시점이 또 국제금융에서는 어떤 그 흐름이 있었냐면은
1990년대 초반에 워싱턴 컨센서스라 그래가지고 네. 신자유주의 논리가 좀 굉장히 팽배해져 있을 때였어요. 근데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뭐 어떻게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뭐 자금이라는 게 자유롭게 이동을 해야 된다. 네. 자금을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 걸러내고 이게 전 인류를 좀 더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약간 경제학 이론 같은 거거든요. 네. 이른바 골든아치 이론이라는 것도 있는데 네. 골든아치가 맥도날드를 맥도날드죠. 네. 맥도날드가 있는 나라끼리는 전쟁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전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네. 전쟁으로서 생기는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네. 이게 경제적 교류가 활성화되면은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함께 평화도 찾아온다. 이게 워싱턴 컨센서스였어요. 그게 이제 1990년대 초반. 예. 그때부터 쫙 끌려오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아시아 지역, 특히 이머징 국가라고 하는 쪽으로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자금들이 싹 쓸려 들어오게 되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 돈이 막 엄청나게 풍요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좀 호황이 오고 네. 좀 더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인식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국내적인 요인입니다. 금리를 낮추지 않아도 네.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도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이 풍요로움을 뭐 진짜 동아시아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서방 국가들이 생각했던 거는 근데 이게 자유롭게 해야지. 이거를 니네는 뭐 받는 거는 받는 건데 뭐 중요한 자본은 안 되고 이거를 뭐 재무제표를 뭐 제대로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돈을 빌려주긴 빌려줬는데 얘가 제대로 갚을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여기 주식을 사긴 샀는데 얘가 나를 주주로 생각을 하나? 네. 이런 것들도 애매하고 뭐 여기서 뭐 돈을 뭐 얘에다가 돈을 빌려줬더니 지 맘대로 다른 데다가 다 이른바 순환출자 네. 같은 걸 하면서 막 갖다 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일본이나 중국이 직접 도와주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뭔가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돈을 갚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걸 위한 압력을 행사했을 때 내정 간섭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와서 한국에다가 야 너네 노동 유연화해 법 바꿔. 그러니까 내가 돈 빌려줬으니까. 그건 그거고. 네. 근데 국가가 국가를 상대로 야 니네 법 바꿔. 네. 이러면 내정 간섭이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IMF라는 통합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내적인 요인 때문에 박살이 났던 부분들이 있고 그 이후에 해결 과정에서 있었던 구조조정의 패턴은 신자유주의에서 요구하는. 근데 신자유주의가 어떤 추상적인 명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국내적인 요인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경제성장률 지표가 여기 91년 지표에 10.9입니다. 10.9. 아름답네요. 아름답죠. 그러니까 아무리 낮아도 거의 7, 8% 이상은 매년 성장하는 네. 그런 국가였다가 이때 한 방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던 게 이 상황입니다. 국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요. 그 정덕구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경제원 차관이 있었던 정덕구 씨가 쓴 외환위기 징비록과 네. 강만수 당시 재정경제원 차관이 쓴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자료들을 참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외환위기를 겪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자신감 뿜뿜이었다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근데 기업들이 이제 대규모 투자를 1990년대부터 계속적으로 했었는데 이때가 뭐 별일 다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가 처음으로 의류를 제치고 그 수출 1위 품목이 됐고 1992년에 삼성전자가 세계 디램 시장 1위를 차지했고 네. 1995년이 되면 반도체가 전체 수출액의 18% 비중을 차지했고 이 당시에 하도 우리나라가 부자라서 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초원에 외국인 과외 선생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많이 안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환율 세니까 네.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 너무 좋았던 그렇죠. 거죠. 근데 그 이면에 어떤 이면이 있었냐면은 이게 경상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조호황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경상수지가 플러스가 나고 있었어요. 네. 근데 1990년대 들어서 경상수지가 좀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악화되는 모습이 94, 95, 96, 97을 거치면서 마이너스 47억 달러가 마이너스 102억 달러가 되고 마이너스 244억 달러가 되고 이렇게 더블로 늘어나고 있는 경상수지 적자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결국은 체력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돈을 이전에 뭐 많이 벌었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부자는 지금 좀 적자가 나도 괜찮습니다. 근데 돈이 없는 나라는 돈이 계속 빠져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수출을 통해서 계속 달러를 벌어와야 되는 나라인데 경상수지가 적자가 난다는 얘기는 계속 나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1996년까지 경상수지 누적 적자가 372억 달러였습니다. 네. 경상수지 적자가.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332억 달러였습니다. 보유고를 넘었네요, 적자가. 그렇죠. 그 말은
보유고를 다 털어도 못 적자를 갚는다는 못 내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집에 있는 자산 다 팔아도 이번 달 쓴 카드값 못 갚는다는 거죠. 기업으로 따지면 완전 자본 잠식 상태네요. 자본 잠식 상태죠. 아. 그러면 이 상황을 그런데 왜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었냐? 네. 바로 차입입니다. 빌려왔다. 예, 빌린 돈, 그러니까 부족한 돈을 외부에서 돈을 빌려서 네. 이거를 조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돌아갔던 건데 그때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을 뒀습니다. 24개 종합금융 단기 외채 비중이 높다. 네. 그리고 외화 차입금 200억 달러 중 64%가 단기 차입금이다. 단기 차입금 83%는 장기 대출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그 신흥국의 정크본드에 투자를 합니다. 네. 2% 채권으로 돈을 빌린 다음에 부실 채권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엄청 이자가 엄청 높죠. 네. 근데 아까 설명드렸던 그 앞에 과정, 뭐 그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신흥국들이 네. IMF 부도가 났잖아요. 네. 정크본드에 투자했더니 다 손실이 났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권순우 기자가 저한테 이제 1년짜리 빌리긴 했는데 예. 뭐 제가 뭐 좋아요. 뭐 내년에 한 번 더 뭐 빌려드릴게요. 내년에 한 번 더 빌려드릴게요가 됐는데 예. 갑자기 제가 어느 순간 지금 태국도 부도 났고 싱가포르도 지금 안 좋아요. 다음 연도는 못 빌려드리겠는데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님, 우리가 그런 사이는 아니지 않나요? 뭐 이러니까 저 괜찮은데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그 장단기 금리를 가지고 장난질을 쳤던 네. 그 구조 자체가 이 당시에 굉장히 팽배해 있었는데 이 구조가 전체 외화 차입금 중에 64%를 단기로 빌렸다는 거고 단기 차입금 중에 83%가 장기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 단기 대출이 막히는 순간 이 장기로 빌려준 돈을 못 돌려받는 그렇죠. 상황에서 단기로 빌려야 되는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나라에 가갖고 달러 좀 빌려주세요가 되는 거고 달러를 뭐 빌려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경상수지 적자로서 이미 외환 보유고를 넘어간 상황이 돼버린 네.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그럼 총 외채 중에 그럼 빚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 총 외채 1,634억 달러 중에 이게 GDP의 31.4%로 이미 부채 비율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조업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301%로 이미 번 돈의 대부분은 이자로만 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야 지금 내가 지금 태국에서 털렸어, 인도네시아 털렸어, 말레이시아 털렸어, 싱가포르 털렸어, 홍콩 털렸어. 근데 한국에서 또 털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망쳐. 그런 상황이 돼 있었던 거죠. 근데 도망친다라는 게 네. 1년 있다가 만기되면 돈을 이주기자 받아갈 거 아니에요. 외국인 특기꾼. 네. 그리고서 저한테 안 빌려주고 받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돈이 없어진 상황이죠. 갑자기 돈이 끊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 전까지 돈이 계속 돌았어요. 예. 근데 이제 돈이 끊긴 거네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일시적인 상황이었다면 네. 그냥 뭐 1년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번 돈으로 메우면 되는데 이미 우리나라 구조는 경상수지 적자가 너무 심화돼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서 이 상황을 보고 있던 무디스는 신용등급을 6개 단계를 강등을 시켰고 네. S&P는 무려 10개 단계를 강등을 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진짜 돈이 아예 안 들어오죠. 10단계 강등된 채권에 대해 누가 돈을 빌려줍니까? 그죠. 그럼 이런 상황들이 지금 되게 야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네. 하는 게 IMF 이후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IMF 이전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한국 정부가 놀고 있었냐 그 당시에 한국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외국인들한테 안 해요. 우리 변할 거예요. 네. 우리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믿을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외국돈 계속 들어옵니다. 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어떤 일을 하냐면은 20개 금융계약 법안을 입법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가 불안하세요? 제가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만들어가지고 네. 은행이 갖고 있는 부실채권을 나라가 다 사줄 거예요. 금융회사 문제 없으니까 금융회사에 돈 빌려주셔도 돼요. 네. 그것도 하고요. 금융감독원은 못 믿으시겠다고요? 저희가 통합적인 금융감독 체계를 만들게요. 은행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이제 돈을 너무 장기로 빌리지 마라 그랬었는데 당장 지금 달러가 없어서 죽겠으니까 은행한테 야 중장기 차입한도 내가 다 폐지해줄게. 돈 빌려와. 야 달러 최대한 많이 확보해와. 이런 조치도 취했고요. 외국인한테 주식을 주면 기업 넘어간다 그래가지고 주식 투자 한도도 정해놨었거든요. 한 15% 정도로. 근데 외국인 여러분 그동안 사고 싶으셨죠? 사세요. 달러 유입을 위해서. 많이 사게 해드릴게요. 근데 근데 뭐 자본시장 제도가 좀 별론 것 같은데 그럼 뭐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유동성 많이 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중간 배당 제도 만들어가지고 1년 동안 배당 기다리실 필요 없어요. 네. 이거 그때 하게 해드릴게요. 그러다가 해도 안 되니까 오케이
금융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주시면은 우리 정부가 다 보증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IMF 이전에 네. 어떻게든 달러를 유입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상황이 뭐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됐고 외국인 자금들은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게 됐고 이게 IMF 금융 일지입니다. 한보철강이 1월 달에 부도가 났고요. 부도 유예 협약 제도가 도입이 됐다. 근데 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부도 유예 제도를 해보니까 바로 부도가 안 나잖아요. 네. 그때 배째라 들어가는 겁니다. 기아그룹에서 부도 유예 딱 받으니까 배째라 해버리는 거예요. 아유 나 뭐 망하려면 망하고 망하면 당신도 손해고 그런데 12월에 대선 있는 거 알죠? 네. 그러니까 뭐 그 정치권에서도 야 지금 부도 나면은 뭐 우리 대선에 진다 뭐 그래가지고 배째라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선 또 야 저 나라는 빚 내고 나면은 빚도 제대로 못 받아내고 이 나라 꼬라지가 이른바 리더십이 없다. 네.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서 코스피 500선이 붕괴가 되고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마련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미 타이밍이 늦어버린 거고 이 11월 16일 날 IMF의 강기식 총재와 비밀회담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거기서 그 우리나라 경제부총리하고 강대식 총재하고 만나갖고 우리가 IMF를 좀 가게 될 것 같다. 네. 라고 해서 좀 준비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사실 비밀회담으로 넘어갔다가 뭐 여기서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거기서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보고를 받았겠죠. 그러면서 IMF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고를 쳤는데 네. 사고를 쳐서 IMF를 가는 건 뭐 그냥 그런데 책임도 네가 져라. 네. 야 국민들 보기에 안 좋지 않냐. 사표 내고 가라. 그래야 대통령한테 뭐라 안 하고 그렇죠. 경제부총리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절세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IMF 총재하고 회담을 하고 온 그 상황에서조차 네. 오히려 불이 났으면 불은 끄고서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고민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강경식 부총리가 거기다 사표를 내고 임창열 부총리가 취임을 하는데 네. 임창열 부총리가 취임했던 29일이 원래 IMF에 들어간다라고 발표를 하기로 했던 날이었어요. 아, 네. 취임식 때문에 좀 늦어졌군요. 아니요. 그 상황에서 임창열 부총리는 또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서 자기는 못 들었다 그랬어요. IMF가 하는지 몰랐는데요? 네. 이렇게 얘기하고 대통령이나 강경식 부총리는 쟤 알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고 이 부분도 사실은 각자 이 중요한 상황에서조차도 그 정무적 판단들 어떻게 하면 나의 책임을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럼 IMF가 요구했던 것들이 뭐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보면은 여기서 야 정부 예산 너무 많이 쓰지 마. 니네 그럴 정도 여유 있는 나라 아니야. 그리고 니네 세금 좀 올려. 니네 돈 없잖아. 그리고 진짜 뭐 다 고용해서 평생 고용하는 게 그게 뭐 니네들 그 저기 직원들한테 뭐 사장님이 모양은 좋겠지만 돈도 없는 기업이 어떻게 그걸 다 하겠냐. 그런 거고 야 부실금융회사 계속 그렇게 뭐 부실 없는 척하고서 돌려막기 그러니까 카드 돌려막기 하지 마. 라고 얘기한 거고 BIS 8% 미달하는 시중은행 M&A 유도한다. 그러니까 야 망한 금융회사는 빨리빨리 정리해.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서 중앙은행 독립성 보장. 예전에는 남대문 출장소라 그래가지고 재정경제원에서 금리 써서 한국은행 갖다 주면은 한국은행이 그냥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지금의 생기냐면 기재부가 한국은행한테 금리 써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정치인 입장에서는 경제가 화랑이 돼야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금리 내리고 싶겠죠. 그래서 내리고 싶겠죠.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금리를 높이지 못하게 하는 압력이 생겨요. 그러다 통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안 되니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그래서 만들어놨던 건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그런 독립성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IMF에서 그걸 요구를 했던 거고 그리고 여기에 국내적인 것도 되게 많았어요. 대기업이 너무 과도하게 차입하지 마라. 그리고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적대적 M&A를 허용해라. 그리고 상호 출자 지급 보증한도 축소해라. 야, 돈 없는 돈 가지고 니네끼리 돌려막으면서 뭐 재무제표 이상하게 만들지 마라. 그리고 결합 재무제표 작성 의무화해라. 그리고 소액주주와 금융기관 채권자들의 제주주 견제 기능이 공시제도 강화해라.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지금은 우리나라에 다 있는 제도예요. 되게 익숙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또 외화 환율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몇 가지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외환보유고 차트예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이 당시에 요만큼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 저 때군요. 예, 그러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지금 4천억 달러 정도가 넘게 있습니다. 이 당시가 이제 3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경상수지도
네. 적자 반복되다가 대폭으로 적자 났다가 환율 때문에 잠깐 올랐다가 요렇게 살아오던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다가 지금 이제 경상수지의 흑자 규모 자체가 엄청 커져 있는 그런 나라가 돼 있고요. 네. 상품 수출의 규모를 그냥 보시죠. 이게 그러니까 상품 수출 수입에 대한 어떤 갭으로 해서 경상수지는 아까 보신 거고, 네. 이거는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커져 있어요. 그리고 증권 투자 같은 경우도 이게 뭐 달러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불안하다라고 하지만 우리도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자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내국인의 해외 투자잖아요. 여기 빨간 게 보시면 해외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많이 올라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순대외 금융 자산. 네. 이게 2013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외국에 빚이 더 많은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2013년 이후에 순대외 금융자산이 이만큼 올라와서 이렇게 부자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이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맞아요. 이게 지금 유동성 문제로 발전을 해서 우리나라가 망하는 그런 시대도 아닐 뿐더러, 네. IMF도 이전과 다른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그럼 지금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표 보시면은 이만큼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 환율들이 다 이렇게 약세예요. 그렇죠.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약세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약세인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위기론을 조장하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옛날 IMF 온다, 무슨 일 생긴다, 이렇게 위기론을 조장하는 거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재 환경을 기준으로 해서 네. 현재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지, 그냥 이거에 지금 1460원, 70원 간다고 해서 환율 올라가고 나라 망하고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뭐 관료들이 잘못하고 뭐 기업들이 잘못하고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면, 네. 그때 니네가 그렇게 잘못하니까 IMF 맞았는데 또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냥 풀어버리면 뭔가 속은 시원하겠죠. 네. 그냥 뭐 기분은 화끈하고 좋고 하겠지만, 정말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뭐 무서워가지고 뭐 투자하겠어요? 그럼 지금 있는 문제를 그렇게 한탄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의 위험 요인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냥 위기론만 주장할 게 아니라 오히려 현재에 대한 훨씬 더 면밀한 검토를 해야 그 이후에 해결책이 나오고 지금의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또 극복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지금 상황에서 위기론을 조장을 하면 마치 그 사람은 드러나지 않고 누군가 꽁꽁 감싸고 있는 비밀을 들춰내는 사람인 것처럼 해서 애국자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경제 펀더멘털이 굉장히 위기를 거치면서 탄탄해진 상황에서 위기론을 조장하는 것은 누굴 위해서 그 위기론을 조장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네, 그리고 여기서도 IMF 그 음모론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IMF에 대한 그 이전 과정을 설명드렸던 이유가, IMF 음모론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심플하고 좋아요. 네. 외국계 자본이 우리나라의 은행이라든지 알짜 자산을 다 빼먹기 위해서 양턱 깎기를 했다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심플하고 좋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어떤 경제 상황이었는지를 좀 아셔야 이게 음모론에 혹하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음모론은 넘겨보자고요. 압권이었습니다.